크리스마스 아침, 아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트리 앞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포장지는 반듯했고 리본도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아이는 아무 의심 없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장난감도 옷도 없었다. 대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2013년 12월 23일 저녁, 아파트 단지에는 캐럴이 울려 퍼졌어요. 관리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멜로디가 계단을 타고 올라갔고 복도 끝까지 번져나갔죠. 이웃들은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선물 상자를 든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현관문마다 리스가 걸렸죠.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어떤 집에서는 요리하는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어요. 그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오후 5시쯤 거실 한가운데에 트리가 세워졌어요. 높이는 120cm 정도였고 가지마다 금색 장식이 달렸죠. 전구는 깜빡이지 않았어요. 흰색 불빛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죠. 트리 아래에는 상자가 놓였어요. 빨간 포장지에 은색 리본이 감겨 있었고 상자 한쪽에는 아이 이름이 적힌 태그가 매달렸어요. 필체는 반듯했죠. 크기는 신발 상자보다 조금 컸어요. 거실 소파는 베이지색이었어요. 쿠션 2개가 한쪽에 쌓여 있었고 리모컨은 탁자 위에 놓였죠. 탁자 표면에는 물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이웃 아파트가 보였어요. 몇몇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어떤 집 베란다에는 빨래가 걸렸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오후 6시쯤 식탁에는 접시 3개가 놓였어요. 김치찌개와 밥, 시금치 나물과 계란말이가 담긴 작은 접시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구성이었죠. 아이는 트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책가방은 방 안에 두고 나왔고 교복 대신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죠. 상자를 만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불빛이 아이 얼굴을 비췄어요. 눈은 깜빡이지 않았고 입은 다물어져 있었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작았고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죠. 그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화면은 계속 깜빡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였고 문자 입력창이 열렸다 닫혔죠. 그때 화면에 전송 실패가 한 번 떴어요. 남편은 지우지 않았어요. 남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씻고 있었고 물소리가 작게 들렸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고 찬장을 열었다 닫았어요. 손이 바빴지만 발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죠. 앞치마는 목 뒤에서 매듭이 풀려 있었어요. 한쪽 끈이 허리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아내는 그걸 다시 묶지 않았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어깨에 붙어 있었어요. 오후 7시가 넘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누군가 창문을 열었고 환기를 시켰죠. 찬 공기가 단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열쇠 소리가 났죠. 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그 집 안은 조용했어요. 캐럴 소리는 희미하게 들렸지만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았죠. 트리 불빛만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트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자세는 처음과 같았고 시선도 그대로였죠. 상자 위에 먼지는 없었어요. 누군가 닦아둔 것 같았죠. 남편이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복도 쪽으로 걸어갔고 화장실 문이 열렸다 닫혔죠. 물 흐르는 소리가 잠깐 들렸어요. 아내는 부엌을 나왔어요. 앞치마를 벗어서 의자 등받이에 걸었고 테이블에 앉았죠. 손은 무릎 위에 놓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물은 반쯤 차 있었고 컵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혔죠. 아내는 그걸 마시지 않았어요. 몇 분이 흘렀어요.
아이가 상자를 만졌어요. 손가락 끝으로 리본을 건드렸고 태그를 살짝 들어 올렸죠. 태그가 흔들렸어요. 아내가 그쪽을 봤어요. 고개를 돌렸고 아이 뒷모습을 바라봤죠. 말은 없었어요. 아이는 손을 거뒀어요. 다시 무릎 위에 손을 올렸고 상자를 바라봤죠. 트리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오후 8시쯤 남편이 돌아왔어요.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왔고 소파에 다시 앉았죠. 핸드폰은 꺼내지 않았어요. TV에서는 뉴스가 시작됐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화면에는 자막이 지나갔죠. 남편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물컵을 바라보고 있었죠. 컵 표면에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을 펴고 트리를 등지고 복도로 걸어갔죠. 발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방문이 열렸어요. 불이 켜졌고 문이 천천히 닫혔죠. 손잡이에서 찰칵 소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았어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뉴스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날씨 예보가 나왔어요. 내일은 맑을 거라고 했죠.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했어요. 아내가 물컵을 들었어요. 천천히 입에 가져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컵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오후 9시가 넘어갔어요. 남편이 리모컨을 집었어요. 채널을 돌렸고 화면이 바뀌었죠. 영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를 뒤로 빼고 부엌으로 걸어갔죠. 싱크대에서 물을 틀었고 컵을 씻었어요. 물소리가 멈췄어요. 수도꼭지가 잠겼고 부엌 불이 꺼졌죠. 복도가 어두워졌어요. 남편은 소파에 기대 있었어요. 팔을 소파 등받이에 올렸고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였죠.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어요. 트리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금색 장식이 천천히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비쳤죠. 상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 방에서는 소리가 없었어요. 불은 켜져 있었지만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죠. 문틈 아래로 빛만 새어나왔어요. 오후 10시쯤 남편이 일어났어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거실 조명을 껐죠. 트리 전원도 차단했어요. 어둠이 빠르게 퍼졌어요. 창밖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고 복도는 보이지 않았죠. 발소리만 천천히 멀어졌어요. 안방 문이 닫혔어요. 더 이상 소리는 없었죠. 아파트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2013년 12월 24일.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단지 안에는 사람들이 오갔고 차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하늘은 맑았어요. 그 집에서도 불이 켜졌어요. 오전 7시쯤이었죠. 커튼이 걷혔고 창문이 열렸어요.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겨울 방학이 시작된 지 이틀째였죠.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고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회사는 이미 휴무에 들어갔고 연말까지 쉬는 기간이었죠.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부엌에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고 무언가를 꺼냈죠. 도마 위에 채소가 놓였어요. 오전 10시쯤. 거실 트리는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전원을 켜지 않았고 상자도 그대로였죠. 아이는 트리를 보지 않았어요. TV가 켜졌어요. 만화 영화가 나오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아이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페이지를 넘겼죠. 신문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부엌에서는 칼질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일정한 간격이었죠. 아내는 말이 없었어요. 정오쯤 식탁에 밥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김치와 나물 몇 가지. 접시 3개가 놓였죠. 아이가 먼저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고 밥을 떴어요. 소리 없이 먹었죠. 남편은 신문을 접었어요.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식탁으로 왔죠. 의자를 빼는 소리가 났어요. 아내는 마지막에 앉았어요. 앞치마를 벗지 않았고 손을 닦지도 않았죠.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대화는 없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그릇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났죠. 창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사는 20분쯤 걸렸어요. 아이가 먼저 일어났고 방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물을 마셨어요. 아내가 그릇을 치웠어요. 싱크대로 옮겼고 물을 틀었죠. 설거지는 천천히 진행됐어요. 오후 2시쯤 단지 안에서 캐럴이 다시 울려 퍼졌어요. 스피커 음량이 커졌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렸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집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영화가 나오고 있었고 자막이 화면 아래를 지나갔죠. 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아이는 방 안에 있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불빛만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아내는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빨래를 걷고 있었고 바구니에 옷을 담았죠. 손이 차가워 보였어요. 오후 5시쯤 해가 기울었어요. 창밖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건물 그림자가 길어졌죠. 기온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고 문을 열었죠. 복도 쪽 불빛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고 엘리베이터 버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그는 단지 밖으로 나갔어요. 아내는 거실로 나왔어요. 베란다 문을 닫았고 커튼을 쳤죠. 빨래 바구니를 방으로 옮겼어요. 아이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어요.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고 움직임은 없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오후 6시 반쯤 남편이 돌아왔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죠. 냉장고가 열렸어요. 봉지 안에는 음료수와 과일이 들어 있었어요. 사과 몇 개와 귤 한 봉지. 냉장고 문이 닫혔죠. 저녁 준비가 시작됐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냄비를 꺼냈고 가스레인지를 켰죠. 불꽃이 파랗게 올라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고 화면을 넘겼죠.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후 7시쯤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어요. 계란찜과 불고기, 밥과 김치.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눈을 비볐어요. 식탁에 앉았죠. 세 사람이 다시 함께 앉았어요. 숟가락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그릇이 움직였죠.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대화는 여전히 없었어요. 누군가 물을 마셨고 누군가 반찬을 집었죠. 시간은 천천히 흘렀어요. 오후 8시가 넘어갔어요. 설거지가 끝났어요. 싱크대가 닦였고 행주가 걸렸죠. 부엌 불이 꺼졌어요. 남편은 트리 전원을 켰어요. 흰색 불빛이 다시 거실을 비췄고 금색 장식이 반짝였죠.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이가 트리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고 상자를 바라봤죠. 손을 뻗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았어요. 쿠션에 기대어 있었고 눈을 감았죠. 호흡은 고요했어요. 오후 9시쯤 아이가 하품을 했어요. 눈을 비볐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복도로 걸어갔어요. 방문이 열렸어요. 아이가 안으로 들어갔고 불을 켰죠. 몇 분 뒤 잠옷 입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복도로 걸어갔고 아이 방문을 두드렸죠. 문이 살짝 열렸어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고 곧 문이 닫혔죠. 남편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오후 10시쯤 아이 방 불이 꺼졌어요. 문틈 아래 빛이 사라졌고 복도가 어두워졌죠. 아이는 잠든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내만 남아 있었어요.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뉴스가 흘러나왔죠.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리모컨을 집었어요. 채널을 한번 돌렸고 다시 뉴스로 돌아왔죠. 화면만 깜빡였어요.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소파에 기댄 채 가만히 있었고 숨소리만 들렸죠.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오후 11시가 넘어갔어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TV를 끄고 거실 조명을 껐죠. 트리 전원도 차단했어요. 어둠이 퍼졌어요. 창밖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고 트리 실루엣이 보였죠.
상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도 일어났어요. 소파를 정리했고 쿠션을 제자리에 놓았죠. 발소리가 복도로 향했어요. 안방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죠.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몇 분 뒤 그것마저 꺼졌어요.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이웃집에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복도는 고요했죠. 단지 전체가 잠든 것 같았어요. 자정이 지났어요. 경비실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CCTV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화면에는 빈 복도만 찍혔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그 집에서 다툼은 없었다고. 소음도 없었다고. 경찰 기록에도 이 시간대 이상 징후는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013년 12월 25일 오전 7시쯤 아이가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죠. 이불을 걷어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물 흐르는 소리도 없었죠. 평소라면 벌써 냄비 소리가 났을 시간이었어요. 아이는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왔고 거실 쪽을 봤죠. 트리 불빛은 꺼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소파는 비어 있었고 쿠션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TV도 꺼져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는 깨끗했고 행주가 걸려 있었죠. 냉장고 문에는 메모지가 없었어요. 아이는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불빛은 보이지 않았죠.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베개는 가지런했죠. 창문은 닫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는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지만 역시 비어 있었죠. 수건만 걸려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15분이었죠. 트리 앞에 섰어요. 상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리본은 그대로였죠. 태그가 흔들렸어요. 아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상자를 집어들었고 무게를 느꼈죠. 가벼웠어요. 리본을 풀었어요. 은색 끈이 풀렸고 바닥에 떨어졌죠. 포장지를 뜯었어요. 빨간 종이가 찢어졌어요. 안쪽에는 흰색 상자가 나왔고 뚜껑이 보였죠. 손가락으로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상자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장난감도 옷도 책도 없었죠. 흰색 종이만 접혀 있었어요. 아이는 종이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고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펼쳤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검은 볼펜으로 쓴 것 같았고 필체는 익숙했죠. 문장은 두 줄이었어요. 너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아이는 종이를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고 또 읽었죠. 손이 계속 떨렸어요.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종이를 쥔 채 일어났고 안방으로 뛰어갔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을 다시 봤어요. 옷장을 열었고 안을 확인했죠.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침대 밑을 봤어요. 먼지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화장실로 다시 갔어요. 욕조 커튼을 젖혔어요. 비어 있었고 물기만 남아 있었죠. 세면대 서랍을 열었어요. 칫솔 2개가 그대로 있었어요. 치약도 있었고 수건도 걸려 있었죠. 아무것도 빠진 게 없었어요.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신발장을 열었고 안을 확인했죠.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외출할 때 신는 구두도 있었어요. 운동화도 있었고 슬리퍼도 있었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는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종이를 꽉 쥐고 있었고 숨이 가빠졌죠. 시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전 7시 반쯤 목소리를 냈어요. 작게 불렀고 대답은 없었죠. 다시 불렀어요. 크게 불렀어요. 복도에 메아리 쳤고 벽에 부딪혀 돌아왔죠.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안방으로 다시 뛰어갔어요. 이불을 들쳐냈고 베개를 집어들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장을 다시 열었어요. 옷을 밀쳐냈고 안쪽을 확인했죠.
벽만 보였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고 찬장을 열었죠. 식료품은 그대로 있었어요.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밖은 추웠고 빨래 건조대만 있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트리 불빛이 꺼져 있었고 상자는 바닥에 놓여 있었죠. 포장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종이를 또 봤어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고 눈물이 차올랐죠. 손이 떨렸어요. 오전 8시쯤 소리가 나왔어요. 목구멍에서 막혔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숨이 막혔죠. 울음이 시작됐어요. 조용하게 울었어요. 처음에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고 어깨가 떨렸죠. 그러다 소리가 커졌어요. 목이 메었어요. 숨을 쉴 수 없었고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거실에 울려 퍼졌고 복도로 번졌죠. 아이의 울음소리는 창문 너머로 새어나갔어요. 옆집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열렸죠. 복도로 나오는 발소리가 났어요. 그 집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노크 소리가 3번 울렸고 목소리가 들렸죠. 대답은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어요. 더 세게 쳤고 손잡이를 흔들었죠. 안에서는 울음소리만 계속됐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벨소리가 집 안에서 울렸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웃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112에게 연결됐고 상황을 설명했죠. 주소를 말했어요. 오전 8시 20분쯤 경비실로 연락이 갔어요. 경비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고 복도로 나왔죠. 문 앞에 섰어요. 다시 노크했어요. 크게 불렀고 문을 두드렸죠. 안에서 울음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예비키를 가지러 내려갔어요. 경비원은 몇 분 뒤 다시 올라왔고 열쇠를 꺼냈죠.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아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종이를 쥐고 있었고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트리만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신고가 접수됐어요. 경찰차가 단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오전 9시 10분쯤이었죠. 사이렌은 켜지 않았고 차는 조용히 주차장에 섰어요. 2명이 내렸어요. 제복을 입고 있었고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경비원이 함께 올라갔어요. 버튼을 눌렀고 층수가 올라갔죠. 문이 열렸어요. 복도에는 이웃 2명이 서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을 봤죠.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었고 거실을 봤어요. 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울음은 멈춘 상태였어요. 눈은 빨개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죠. 종이는 옆에 놓였어요. 한 명이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죠. 말을 걸었어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다른 한 명은 집 안을 살폈어요. 안방으로 갔고 화장실을 확인했죠. 부엌도 둘러봤어요. 모든 방이 비어 있었어요. 정돈되어 있었고 어지러운 흔적은 없었죠. 침대 위 이불은 개켜져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들이 걸려 있었고 서랍도 정리되어 있었죠. 가방이나 여행 가방은 그대로였어요. 현관 신발장도 확인했어요. 신발들이 제자리에 있었고 열쇠고리에는 차 열쇠가 걸려 있었죠. 지갑도 현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펼쳐서 읽었고 다시 읽었죠. 얼굴에 변화는 없었어요. 비닐봉투를 꺼냈어요. 증거물 봉투였고 투명했죠. 종이를 넣었어요. 봉인했어요. 사인을 했고 시간을 적었죠. 오전 9시 25분이었어요. 아이에게 물었어요. 부모님이 언제 마지막으로 보였냐고.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웃이 말했어요. 어제 저녁까지는 집에 있었던 것 같다고. 소음도 없었다고 했죠. 경비원도 증언했어요. 어젯밤 CCTV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죠. 수첩에 메모가 적혔어요. 오전 10시쯤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모니터 앞에 앉았고 영상을 되돌렸죠. 12월 24일 저녁부터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복도가 보였어요. 오후 6시쯤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집으로 들어갔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복도는 비어 있었고 움직임은 없었죠.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자정이 지났어요. 새벽 2시, 3시, 4시. 화면에는 변화가 없었죠. 오전 6시쯤 엘리베이터가 한 번 움직였어요.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고 다시 닫혔죠. 오작동인 것 같았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주차장 영상도 확인했어요. 등록된 차량은 그대로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죠. 번호판도 확인됐어요. 단지 입구 CCTV도 돌려봤어요. 출입하는 차량들이 보였지만 해당 차량은 없었죠. 도보로 나간 사람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경비실에서 나왔어요. 오전 11시쯤 경찰서로 연락이 갔어요. 감식팀 요청이 들어갔고 추가 인력이 배치됐죠. 현장은 보존 상태로 유지됐어요. 아이는 이웃집으로 옮겨졌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물 한 잔을 받았죠. 마시지는 않았어요. 감식팀이 도착했어요. 장비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카메라를 꺼냈죠.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이 촬영됐어요. 트리, 상자, 바닥에 흩어진 포장지. 모든 각도에서 찍혔죠. 안방도 촬영됐어요. 침대, 옷장, 창문, 서랍 안까지 기록됐어요. 지문 채취가 시작됐어요. 문손잡이, 창틀, 테이블 표면. 가루가 뿌려졌고 브러쉬가 움직였죠. 오후 1시쯤 증거물 봉투 안종이가 분석실로 이송됐어요. 필체 감정 의뢰가 들어갔고 대조할 자료를 찾았죠. 집 안에서 수첩 2권이 발견됐어요. 하나는 안방 서랍에 있었어요. 가계부였고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죠. 필체가 단정했어요. 다른 하나는 부엌 찬장에 있었어요. 메모장이었고 장볼 목록이 적혀 있었죠. 필체가 약간 흘려 쓴 형태였어요. 두 필체 모두 대조 대상이 됐어요. 오후 3시쯤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종이에 적힌 글씨는 두 사람 중 한 명의 것으로 확인됐죠. 가계부 필체와 일치했어요.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종이에는 수신인이 명시되지 않았죠. 이름도 없었고 호칭도 없었어요. 그냥 문장 2줄만 있었어요. 너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경찰은 이 문장을 분석했어요. 너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불명확했죠. 아이일 수도 있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어요. 확정할 수 없었어요. 잘못이 무엇인지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다는 표현도 모호했죠. 무엇에 늦었는지 설명이 없었어요. 감정 표현도 없었어요. 미안하다거나 사랑한다거나 용서해달라거나 그런 문장은 한 줄도 없었죠. 이유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왜 떠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회의를 열었어요. 이걸 유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메모로 볼 것인가? 의견이 나뉘었죠. 한쪽에서는 유서 성격이 맞다고 했어요. 선물 상자에 넣어둔 것 자체가 의도적이라고 했죠. 크리스마스 아침에 발견되도록 계획한 거라고 봤어요. 다른 쪽에서는 확증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자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표현이 없다고 했죠. 단순히 집을 떠난 것일 수도 있다고 봤어요. 결국 분류가 내려졌어요. 유서 성격의 문건.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간주하기로 했죠. 수사 방향은 실종과 자발적 가출 양쪽으로 진행됐어요. 오후 5시쯤 친척에게 연락이 갔어요. 외가 쪽 친척이 아이를 데리러 왔고 짐을 챙겼죠. 옷 몇 벌과 책가방이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손을 잡고 나갔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은 봉인됐어요. 현관문에 테이프가 붙었고 출입 금지 표시가 붙었죠. 열쇠는 경찰이 보관했어요. 그날 저녁 수사보고서가 작성됐어요. 실종 신고 접수, 현장 확인, 증거물 확보. 모든 내용이 기록됐죠. 하지만 단서는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왜 떠났는지 살아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종이 한 장만 남았어요. 2013년 12월 25일 오후 감식팀의 세밀한 조사가 계속됐어요.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마친 뒤였죠. 이제는 물품 하나하나를 확인할 차례였어요. 오후 2시쯤 안방 협탁 위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어요. 두 대였죠. 하나는 검은색이었고 하나는 흰색이었어요. 전원은 꺼져 있었어요. 버튼을 눌러봤고 화면이 켜졌죠. 배터리는 절반쯤 남아 있었어요. 충전기도 함께 있었어요.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았고 서랍 안에 정리돼 있었죠. 평소에 쓰던 것 같았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마지막 통화는 12월 23일 오후였고 짧은 통화였죠. 문자 메시지도 열어봤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일상적인 대화들이었고 약속 확인 같은 것들이었죠. 12월 24일에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현관 선반을 조사했어요. 지갑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남성용과 여성용이었죠. 가죽 재질이었고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남성용 지갑을 열어봤어요. 신분증이 들어있었고 카드 몇 장이 꽂혀 있었죠. 현금도 있었어요. 10,000원짜리 5장과 5,000원짜리 3장. 계산해보니 65,000원이었어요. 영수증 몇 장도 접혀 있었죠. 여성용 지갑도 열어봤어요. 신분증, 카드, 현금. 구성은 비슷했어요. 현금은 3만 원 정도 들어있었고 교통카드도 있었죠.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아이 사진이었어요. 차 열쇠도 선반 위에 있었어요. 열쇠고리에 매달려 있었고 먼지는 없었죠. 최근까지 사용한 것 같았어요. 옷장을 다시 살폈어요. 외출복들이 걸려 있었어요. 코트 2벌, 점퍼 몇 개, 정장도 있었죠. 겨울 옷들이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속옷, 양말, 내복. 모두 개켜져 있었고 빠진 것은 없어 보였어요.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옷장 위 선반에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가방을 꺼내서 열어봤어요. 비어 있었고 안쪽에 낡은 태그가 붙어 있었죠. 제주도 여행 때 쓴 것 같았어요. 배낭도 확인했어요. 현관 근처 수납장에 있었고 접혀 있었죠. 역시 비어 있었어요. 화장실을 조사했어요. 칫솔 2개가 컵에 꽂혀 있었어요. 물기가 말라 있었고 어제 저녁에 쓴 것 같았죠. 치약 뚜껑은 닫혀 있었어요. 세면도구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어요. 로션, 스킨, 면도기. 남성용 화장품도 있었고 여성용도 있었죠. 수건이 걸려 있었어요. 마른 상태였고 깨끗했어요. 빨래 바구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욕조를 확인했어요. 물때가 조금 있었고 배수구는 깨끗했죠. 샴푸와 바디워시는 반쯤 사용된 상태였어요. 부엌을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냉장고 안을 확인했어요. 김치, 반찬통 몇 개, 우유, 계란. 평범한 식료품들이었죠. 과일도 있었어요. 12월 24일 산 것들이었고 신선했어요. 귤 몇 개와 사과가 놓여 있었죠. 찬장을 열었어요. 쌀통이 있었고 라면도 몇 개 쌓여 있었죠. 조미료통들도 가지런했어요. 싱크대 아래를 봤어요. 세제병이 있었고 수세미도 있었죠. 쓰레기통은 비어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를 확인했어요. 리모컨, 휴지 몇 장, 볼펜 한 자루. 특별한 건 없었죠. 서랍을 열어봤어요. 영수증 묶음이 있었고 고지서 몇 장이 있었죠. 12월분 관리비 고지서도 있었어요. 소파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먼지가 약간 있었고 동전 몇 개가 굴러다녔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문을 조사했어요. 창틀에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긁힌 자국이나 손자국 같은 것.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잠금 장치를 봤어요.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정상 작동했어요. 억지로 연 흔적은 없었죠. 베란다 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었고 손상된 곳은 없었죠. 외부에서 침입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정밀 조사했어요. 자물쇠 부분을 확대경으로 봤어요. 긁힌 자국이나 도구 흔적이 있나 확인했죠. 깨끗했어요.
문 틈새도 살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은 없었고 찍힌 자국도 없었죠. 누군가 억지로 연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도어락을 분해했어요. 내부 회로를 확인했고 배터리도 봤죠. 정상이었어요. 경찰이 기록을 정리했어요. 휴대전화 2대 마이너스 집에 남음. 신분증 2개 마이너스 집에 남음. 지갑 2개 마이너스 집에 남음. 차 열쇠 마이너스 집에 남음. 외출에 필요한 물품이 모두 있었어요. 가방도 없어지지 않았고 옷도 그대로였죠. 돈도 그대로였어요. 외부 침입 흔적 마이너스 없음. 창문 손상 마이너스 없음. 문 손상 마이너스 없음. 현관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어요. 베란다 문도 안쪽에서 잠겨 있었죠. 모든 출입구가 내부에서 폐쇄된 상태였어요. 오후 4시쯤 조사관이 보고서를 썼어요. 현장은 밀실 상태에 가까웠다고 적었죠. 외부인이 들어올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사라졌어요. 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필수품은 모두 남았죠. 신분증 없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핸드폰 없이 연락은 어떻게 할까? 지갑도 남겨뒀어요. 현금도 있었고 카드도 있었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계절은 한겨울이었어요. 코트도 걸려 있었고 외투도 그대로였죠. 맨몸으로 나갔다는 얘기였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해되지 않았고 설명할 방법이 없었죠. 모든 게 모순이었어요. 집은 정리돼 있었어요. 다툰 흔적도 없었고 부서진 것도 없었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사람만 없었어요. 현장 사진이 찍혔어요. 모든 각도에서 모든 방에서 증거로 남겼죠. 오후 5시쯤 조사가 마무리됐어요. 장비를 챙겼고 봉인 테이프를 다시 붙였죠. 문이 닫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이웃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경비원도 내려갔죠. 엘리베이터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보고서는 경찰서로 이송됐어요. 모든 증거물도 함께 실렸죠. 차가 출발했어요.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그날 저녁 수사팀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보고서를 펼쳐놓고 사진을 벽에 붙였죠.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이건 가출이 아닐 거라고. 준비된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다른 누군가는 반박했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거냐고. 집 안에서 증발할 순 없지 않냐고 했어요. 답은 없었어요. 사라진 건 사람뿐이었어요. 다른 모든 건 그대로였죠.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이었어요. 2013년 12월 26일 수사는 확장됐어요. 현장 조사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죠. 과거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쯤 관리사무소에 연락이 갔어요. 해당 호수의 관리비 납부 기록을 요청했고 담당자가 파일을 열었죠. 프린터가 돌아갔어요. 서류가 나왔어요. 최근 6개월치 납부 내역이었고 날짜가 적혀 있었죠. 경찰은 한 줄씩 읽어내려갔어요. 7월분은 정상 납부였어요. 납부일은 7월 15일이었고 금액도 정확했죠. 특이사항 없음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8월분도 정상이었어요. 납부일은 8월 20일쯤이었고 조금 늦었지만 완납됐죠. 연체료는 없었어요. 9월분부터 달라졌어요. 납부 예정일은 9월 5일이었는데 실제 납부일은 9월 28일이었죠. 거의 한 달을 끈 거예요. 연체료가 붙어 있었어요. 10월분은 더 늦었어요. 납부일이 11월 10일로 기록돼 있었고 연체 기간이 한 달 넘었죠.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문자를 보냈다고 적혀 있었어요. 11월분은 아직 미납이었어요. 납부 예정일이 지났지만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독촉장이 발송됐죠. 12월 15일에 보낸 거였어요. 12월분도 미납 상태였어요. 총 2달치가 밀려 있었고 금액은 20만 원쯤 됐죠. 최종 독촉 안내문이 현관문에 붙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경찰이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독촉에 대한 반응이 있었냐고.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를 여러 번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했죠.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대요. 전기요금도 확인했어요. 한국전력 기록을 열람했고 납부 내역이 나왔죠.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록이었어요.
7월과 8월은 자동이체로 정상 납부됐어요. 9월분부터 자동이체가 중단됐죠. 잔액 부족으로 처리됐어요. 10월분은 수동 납부로 전환됐어요. 편의점에서 납부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고, 날짜는 11월 2일이었죠. 한 달 넘게 밀린 상태였어요. 11월분과 12월분은 미납이었어요. 고지서가 발송됐지만 납부되지 않았고, 독촉 단계로 넘어갔죠. 송전 중단 예정 통지가 12월 20일에 나갔어요. 수도요금도 비슷했어요. 9월까지는 정상이었는데 10월부터 지연되기 시작했죠. 11월과 12월은 미납 상태였어요. 총액이 15만 원쯤 쌓여 있었어요. 오후 1시쯤 병원 기록을 추적했어요. 집에서 발견된 영수증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전화를 걸었죠. 접수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환자 정보 조회를 요청했어요. 신분증 번호를 불러줬고 키보드 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답이 왔어요. 예약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9월 23일에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당일 취소됐다고 했죠. 전화로 취소했대요. 무슨 과였냐고 물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였다고 했죠. 초진 예약이었대요. 다른 예약도 있었어요. 10월 15일에 재예약이 잡혔는데 이것도 취소됐죠. 이번에는 예약 전날 밤에 취소했대요. 11월 5일에도 예약이 있었어요. 역시 취소됐고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죠. 그 이후로는 재예약이 없었어요. 다른 병원도 확인했어요. 내과 진료 예약이 10월에 있었는데 노쇼로 기록돼 있었죠. 연락도 없이 그냥 나타나지 않았대요. 치과 예약도 찾았어요. 11월 20일에 잡혀 있었는데 당일 오전에 취소 전화가 왔다고 했죠. 목소리가 떨렸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오후 3시쯤 학교에 연락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였고 교무실로 연결됐죠. 담임교사를 찾았어요. 잠시 기다린 후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상황을 설명했고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방문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고 시간을 정했죠. 오후 4시로 약속했어요.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무실 문을 열었고 담임교사가 일어났죠. 박수를 나눴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을 꺼냈고 펼쳤죠. 상담 기록이었어요. 9월 12일 기록이 있었어요. 학부모 상담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이 어머니가 연락했다고 했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아이가 요즘 말이 없다. 학교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 상담을 받고 싶다. 선생님은 답신을 보냈대요. 아이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했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죠. 그 이후로 답은 없었대요. 10월 3일 기록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메모 형식이었죠. 학부모가 직접 쓴 것 같았어요. 담임 선생님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나요? 집에서는 말을 잘 안 해서 걱정됩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전화를 걸었대요. 하지만 받지 않았고 며칠 뒤 다시 걸었죠. 그때도 연결되지 않았대요. 11월 20일에도 메모가 왔어요. 알림장에 끼워져 있었대요. 혹시 아이가 선생님께 무슨 말을 한 적 있나요? 집안일에 대해서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따로 불렀대요. 조용히 물어봤고 아이는 고개를 저었죠. 아무 말도 안 했대요. 학부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어요. 문자를 보냈고 전화도 걸었죠. 응답이 없었어요. 12월 들어서는 연락이 끊겼어요. 메모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죠. 선생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강제할 순 없었대요. 아이 상태는 어땠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조용했대요. 원래 말이 적은 아이였지만 10월쯤부터 더 조용해졌다고 했어요. 점심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대요.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짧게 했고 웃지도 않았죠. 선생님이 괜찮냐고 물으면 고개만 끄덕였대요. 그게 전부였어요. 성적은 괜찮았어요. 숙제도 잘 해왔고 결석도 없었죠.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대요. 하지만 뭔가 달랐대요. 눈빛이 달랐고 표정이 달랐죠. 선생님은 그게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었대요.
경찰은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기록을 복사했고 파일에 넣었죠. 선생님과 악수를 나눴어요. 학교를 나왔어요. 오후 5시쯤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수집한 자료를 책상에 펼쳐놓았고 정리를 시작했죠.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7월 마이너스 정상, 8월 마이너스 정상, 9월 마이너스 공과금 지연 시작, 병원 예약 취소, 학교 상담 요청, 10월 마이너스 공과금 계속 지연, 병원 예약 재취소, 학교 메모 발송, 11월 마이너스 공과금 미납, 병원 예약 세 번째 취소, 학교 메모 재발송, 12월 마이너스 모든 연락 두절. 패턴이 보였어요. 9월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관리사무소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어요. 병원은 단순 취소로만 받아들였죠. 학교는 답장이 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연결하지 못했어요. 각각 따로따로 일어난 일로 봤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죠. 긴급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달랐어요. 모든 게 신호였고 모든 게 경고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록들만 남았어요. 수사는 집 밖으로 확대됐어요. 현장 증거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고 발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했어요. 오전 11시쯤 단지 CCTV를 전수 조사했어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영상을 돌렸고 모든 카메라를 확인했죠. 주차장, 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12월 23일 저녁 6시쯤 남성이 비닐봉지를 들고 단지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렸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2월 24일 내내 12월 25일 새벽까지 두 사람 모두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어요. 주변 상가 CCTV도 요청했어요. 편의점, 은행, 약국.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의 영상을 받았죠. 12월 15일쯤 편의점 영상에 여성이 찍혔어요. 우유와 라면을 샀고 카드로 결제했죠.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12월 18일에는 남성이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어요. 10만 원을 뽑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죠. 오후 4시쯤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단 한 번도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죠. 오후 2시쯤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했어요. 휴대전화 2대의 기지국 기록을 추적했고 데이터가 나왔죠. 엑셀 파일로 정리됐어요. 12월 23일까지는 정상이었어요. 기지국 접속 기록이 있었고 위치도 집 근처였죠. 데이터 사용량도 평소와 비슷했어요. 12월 24일 새벽 1시를 마지막으로 기록이 끊겼어요. 2대 모두 같은 시각이었고 그 이후로는 접속이 없었죠. 전원이 꺼진 것 같았어요.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12월 23일 오후가 마지막이었고 짧은 통화였죠. 상대는 지인이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열람했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죠. 마지막 메시지는 12월 23일 저녁이었어요. 금융 기록을 조회했어요.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고 최근 석 달치를 뽑았죠. 출력물이 나왔어요. 10월까지는 규칙적이었어요. 월급이 들어왔고 공과금이 빠져나갔죠. 생활비도 일정하게 사용됐어요. 11월부터 달라졌어요. 출금 횟수가 줄었고 잔액이 쌓이기 시작했죠. 공과금 자동이체가 실패한 기록도 보였어요. 12월 18일 현금 인출이 마지막이었어요. 10만 원을 뽑았고 잔액은 20만 원쯤 남았죠. 그 이후로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봤어요. 12월 15일 편의점 결제가 마지막이었고 금액은 6천 원이었죠. 그 뒤로는 승인 기록이 없었어요. 오후 5시쯤 지인 탐문을 시작했어요.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연락처를 확보했고 전화를 걸었죠. 외가 쪽 친척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최근에 연락한 적 있냐고 물었고 고개를 저었죠. 추석 이후로는 통화한 적 없다고 했어요. 친구에게도 물어봤어요. 12월 초에 한 번 만났다고 했고
그때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했죠. 평소와 다를 게 없었대요. 직장 동료도 만났어요. 회사는 이미 휴가 중이었지만 연락처를 받아서 물어봤죠. 12월 20일쯤 통화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어요.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별 내용 아니었대요. 연말 모임 날짜를 확인했고 참석 여부를 물었다고 했어요. 참석한다고 했대요. 목소리는 어땠냐고 물었어요. 평소와 같았다고 했죠.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고 이상하지 않았대요. 이웃들도 다시 만났어요. 위층, 아래층, 옆집. 12월 중순 이후로 본 적 있냐고 물었어요. 한 명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12월 20일쯤 복도에서 마주쳤다고 했죠. 인사를 나눴고 잠깐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였냐고 물었어요. 날씨 얘기였다고 했어요. 춥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그런 얘기였죠. 표정은 어땠냐고 물었어요. 보통이었다고 했어요. 웃지도 않았지만 어둡지도 않았대요. 아래층 이웃은 소음에 대해 말했어요. 12월 들어서 조용해졌다고 했죠. 전에는 가끔 발소리나 물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엔 거의 없었대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구나 했대요. 2013년 12월 27일 수색 작업이 시작됐어요. 주변 하천, 산, 공원. 수색견과 함께 돌아다녔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의류 조각도, 개인 물품도, 흔적도. 사흘간 수색했지만 결과는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도 확인했어요. 신원 미상 환자가 있는지, 사고 접수가 있었는지. 해당 기간에는 없었다고 했어요. 2014년 1월. 수사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반복만 됐죠. 같은 영상, 같은 기록, 같은 증언. 생활 반경을 벗어난 흔적이 없었어요. 버스 터미널 CCTV에도 없었고 기차역에도 없었죠. 택시 승차 기록도 없었어요. 신용카드로 표를 끄는 기록도 없었어요. 현금 인출도 12월 18일 이후 없었죠.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었어요. 2014년 2월 수사팀 회의가 열렸어요. 보고서를 펼쳐놓고 가능성을 논의했죠. 의견이 나뉘었어요. 가출 가능성은 낮았어요. 신분증, 핸드폰, 지갑을 두고 갈 리 없었죠. 한겨울에 외투도 없이 나갈 수 없었어요. 납치 가능성도 검토했어요. 하지만 침입 흔적이 없었고 몸싸움 흔적도 없었죠. 집안은 정돈돼 있었어요.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유서 성격의 문건이 있었고 최근 몇 달간 이상 징후가 있었죠. 경제적 어려움도 보였어요. 하지만 시신이 없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었고 흔적도 없었죠. 동반 실종 후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할 뿐이었어요. 2014년 6월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어요. 적극 수사는 중단됐고 대기 상태로 전환됐죠.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재개하기로 했어요. 제보는 없었어요. 2014년 12월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행방은 묘연했고 단서는 없었죠. 수사 파일은 서랍 속에 들어갔어요. 추정 사망 절차가 진행됐어요. 법원에 신청이 들어갔고 서류가 검토됐죠. 실종 기간과 상황을 고려했어요. 2015년 3월 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추정 사망으로 종결됐고 날짜가 기록됐죠. 2013년 12월 24일 추정. 사망 선고가 아니었어요. 추정일 뿐이었고 시신은 없었죠. 증명서에는 그렇게 적혔어요. 사건 파일이 닫혔어요. 봉인 도장이 찍혔고 보관함으로 들어갔죠.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친척 손에 자랐어요. 학교를 옮겼고 새로운 동네에서 살았죠. 집은 비어 있었어요. 부모의 행방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기록만 남았어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2015년 5월 사건이 종결된 지 2달이 지났어요. 파일은 보관함에 들어갔고 담당자도 바뀌었죠. 하지만 한 사람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시 현장을 처음 확인했던 경찰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건을 맡고 있었지만 가끔 그날이 떠올랐죠.
특히 그 종이가 자꾸 머릿속에 남았어요. 퇴근 후 저녁. 보관함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냈고 서랍을 열었죠. 먼지가 살짝 날렸어요. 파일을 꺼냈어요. 책상에 펼쳐놓고 증거물 봉투를 찾았죠. 투명 비닐 안에 종이가 접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지는 않았어요. 그냥 들여다봤고 글씨를 다시 읽었죠. 몇 번이나 읽었던 문장이었어요. 너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처음 봤을 때는 아이에게 남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상자에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상했어요. 너의 잘못은 아니다는 말이 걸렸어요.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요. 부모가 떠난 것, 빚이 쌓인 것, 병원 예약을 취소한 것. 그 모든 게 아이 탓은 아니었죠. 그럼 누구 잘못이었을까? 다시 읽었어요. 우리는 너무 늦었다는 표현도 그랬어요. 무엇에 늦었을까? 도움을 요청하기에? 문제를 해결하기에? 우리라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아이를 포함한 우리가 아니라 부모들만의 우리 같았죠. 문장 전체가 아이를 향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사진 파일을 뒤졌어요. 상자 사진을 찾았고 확대했죠. 태그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반듯한 필체였고 또렷했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보였어요. 왜 선물 상자에 넣었을까?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 넣거나 서랍에 두거나 책상 위에 놓거나 굳이 포장지로 싸서 리본까지 묶을 필요는 없었죠. 트리 아래 두었던 것도 그랬어요. 아이가 찾도록 만든 거였죠.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열듯이 발견하도록요. 그런데 내용은 선물이 아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냈고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간 순서대로 다시 배열했어요. 12월 23일 저녁. 아이는 평소처럼 트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부모는 아이가 그 상자를 궁금해하길 원했을 거예요. 선물이라고 믿길 바랐겠죠. 의심하지 않도록요. 12월 24일 밤. 아이는 먼저 잠들었어요. 부모는 거실에 남았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아침이 오면 아이 혼자 남는다는 걸요. 상자를 준비한 건 그 전이었을 거예요. 며칠 전, 어쩌면 일주일 전쯤. 아이 몰래 포장했겠죠. 아이 이름을 태그에 적었어요. 리본을 묶었고 트리 아래 놓았죠. 아이가 보도록요. 왜 그랬을까? 노트에 적었어요. 가설일 아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만약 편지 형태로 남겼다면 아이가 먼저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우연히 봤을 수도 있죠. 그럼 아이가 막으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선물 상자라면 달랐어요. 아이는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열어보지 않고 궁금해하면서 기다렸겠죠. 그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부모에게는요. 가설 이 아이를 의심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편지가 발견됐다면 아이가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나? 하지만 선물 상자였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죠. 아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너는 평범한 아이야. 선물을 기다리는 평범한 아이야.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종이를 다시 봤어요. 너의 잘못은 아니다. 이건 아이에게 하는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죠. 당신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너무 늦었다. 둘이 함께 내린 결론이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였죠. 함께 늦었고 함께 떠나기로 한 거예요. 진짜 수신이는 서로였어요. 종이 한 장으로 서로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이게 맞다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서로를 용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그걸 드러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선물 상자에 넣었고 아이 이름을 적었죠. 위장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까지는 그냥 선물이었어요. 아이에게도, 이웃에게도, 세상에게도.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선물이었죠. 하지만 열어보면 달랐어요. 선물이 아니었고 편지였죠. 작별 인사였어요. 노트를 덮었어요. 이 내용을 보고서에 추가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사건은 종결됐고 공식 기록은 끝났죠. 추정일 뿐이었으니까요. 증명할 방법도 없었어요. 부모는 사라졌고 아이는 어렸죠. 종이만 남았어요. 파일을 다시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고 잠갔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고 발소리만 울렸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종이를 기억하고 있을까?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건물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고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죠.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종이에 적힌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너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늦었을 뿐이죠. 너무 늦었던 거예요. 차가 출발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2013년 크리스마스 아침, 한 아이가 선물 상자를 열었고 종이 한 장을 발견했죠. 그 종이는 지금도 증거물 보관함에 있어요. 봉인된 채로, 먼지 쌓인 채로. 누구도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부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해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흔적도 없었죠. 추정 사망일만 기록됐어요. 아이는 자랐어요. 어른이 됐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죠. 그날의 기억을 안고서요. 상자의 의미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고 추정만 있을 뿐이었죠. 진실은 두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사라진 두 사람만요. 그들이 정말 서로에게 남긴 말이었는지, 아이를 보호하려던 마지막 선택이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다만 종이만 남았어요. 너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그 문장은 끝내 아이에게도 서로에게도 세상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죠. 읽는 사람마다 죄책감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도 열리지 않는 봉투 안에서 그대로 멈춰 있어요. 누군가 다시 열어볼 때까지가 아니라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봉인된 채로요.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봉인됐을 뿐이죠. 그날의 진실도 어딘가 남아있을 거예요. 다만 찾는 사람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르죠.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